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동 변속시에 자동 변속기 차량에서 펌프 회전수가 120rpm이고 터빈의 회전수가 30rpm이라면 미끄럼률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자동 변속기 구성품의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컨버터 내에 보게 되면 구조가 앞쪽에 펌프 임펠러, 이쪽에 터빈 런너, 그다음에 중앙에 스테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랭크축으로부터 동력이 발생이 돼서 동력을 받게 되면 토크 컨버터의 케이스는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체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때 펌프의 날개는 케이스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케이스가 회전하면 펌프의 날개도 같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터빈은 자유롭게 회전하기 때문에 펌프가 회전함과 동시에 터빈도 회전하느냐? 그렇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컨버터 내에 이제 오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펌프가 회전하면서 펌프 날개에 있던 오일이 떨어져 나가면서 터빈의 날개를 때리게 됩니다. 때리게 되면 터빈은 이제 그때부터 회전을 시작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날개는 어느 시점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비슷하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 이 펌프에서 떨어져 나온 오일은 터빈 날개에 부딪히는 순간에 오일의 이 유성에 의해서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미끄러짐에 의해서 회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끄럼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터빈의 회전수를 펌프 회전수로 나누어서 백분율 하게 되면 미끄럼률이 나오게 되는데, 자, 먼저 회전비를 보겠습니다. 회전비는 현재 터빈이 30rpm으로 회전하고 펌프가 120rpm으로 회전하니까 약 25%의 회전비가 나오죠. 따라서 미끄러짐률은 이게 회전비가 25%니까 100%에서 25%를 뺀 75%가 미끄럼률이 된다. 그래서 이 미끄럼률의 구성, 그 다음에 회전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패턴의 종류가 아닌 것. 타이어 트레드에는 여러 가지 패턴을 둡니다. 왜? 트레드라고 하는 것은 타이어에서 출발할 때의 견인력,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지할 때 제동력, 선회할 때 미끄러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이러한 홈들을 파게 됩니다. 이게 트레드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패턴들은 타이어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패턴은 리브 패턴입니다.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측으로 파여져 있는 거 러그 패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블록 모양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블록 패턴, 그 다음에 리브 패턴과 러그 패턴을 합친 리브 러그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로드, 산악지형을 간다 이러할 때 사용이 되는 타이어에 사용이 되는 오프로드 패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리브 패턴은 고속주행에 가장 알맞는 패턴이 된다. 알아두십시오. 여기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고속주행에 알맞는 패턴은 리브 패턴이다. 그래서 패턴의 종류가 아닌 거, 러그 패턴 맞죠? 리브 러그 패턴, 블록 패턴, 카카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수동 변속기의 차량의 클러치판은 어떤 쪽 스플라인에 조립이 되어 있는가?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이휠이죠. 플라이휠. 그 다음에 클러치 커버 사이에 클러치 디스크가 장착이 되죠. 클러치 디스크. 그 다음에 커버 앞쪽에는 릴리스 레버 및 스프링을 눌러주기 위한, 작동시키기 위한 릴리스 베어링. 이렇게 해서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 케이스가 장착이 되는데, 이 변속기 앞쪽에 보게 되면 변속기에 입력축이 있습니다. 이 입력축은 릴리스 베어링 중앙을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커버의 중앙을 통과를 해서 클러치 디스크 허브에 스플라인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스플라인부에 접속이 돼서 디스크가 회전할 때 회전력을 입력축을 통해서 변속기에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클러치판은 변속기 입력축 스플라인 쪽에 조립이 돼서 엔진의 동력을 그대로 변속기에 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브레이크 슈의 리턴 스프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자, 브레이크 슈는 우리가 앞에서 드럼식 브레이크에 회전하는 드럼을 제압하는 것이 브레이크 슈라고 그랬죠. 자, 이 브레이크 슈에는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우 슈를 잡아주기 위한 리턴 스프링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이 리턴 스프링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된 유압이 휠 실린더로 들어가서 휠 실린더의 피스톤 로드가 좌우측으로 확장하면서 슈를 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페달을 놓게 되면 휠 실린더에 공급됐던 유압이 해제돼서 마스터 실린더로 되돌아오는데, 이때 완전하게 되돌아오도록, 즉 내부의 잔압을 유지하고 슈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슈 리턴 스프링이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리턴 스프링이 약하게 되면 휠 실린더 내 잔압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게 돼요. 난 리턴 스프링이 약하면 드럼을 과열시키게 된다. 왜? 슈가 원래 위치로 완전히 되돌아와야 되는데, 스프링 힘이 약하게 되면 완전하게 되돌아오지 못하고 슈가 드럼과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 과열이 되게 되겠죠. 계속 끌리게 되니까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스프링이 강하게 되면 드럼과 슈 라인 접촉이 신속하게 해제될 수가 있죠. 다음 리턴 스프링이 약하면 슈의 마멸이 촉진될 수 있다. 왜? 앞에서 설명했죠. 드럼과 계속 접촉하게 되니까 마멸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되겠죠. 스프링 힘이 약하게 되면 휠 실린더 내 잔압이 낮아진다. 그 다음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전기라고 하는 것은 도체 내에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 즉 전류의 흐름이다. 이런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즉 전류를 이동하기 위해서 전압이 필요하다. 전류는 전자의 이동이지만 양으로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전압은 세기로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이며 전기의 흐름이다. 전자의 양이며 직류와 교류로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기호는 I로 쓰며 단위는 암페어.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또한 전류는 이동을 하면서 작용을 합니다. 크게 3대 작용을 하는데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 발열작용은 전기 히터 같은데 이러한 데 이용을 하고, 화학작용은 배터리, 축전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로 발생시키는 것, 도금 이런 것들이 전부 화학작용이며, 자기작용은 전동모터, 솔레이드 코일, 솔레이드 밸브 이러한 것들이 전부 자기작용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유전자의 흐름이며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하며 직류 교류가 있으며 저항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동차용 교류 발전기에 대한 특성 중 거리가 가장 먼 것. 교류 발전기 앞에서 구조 잠깐 살펴봤었죠. 교류 발전기는 타려자식 방식입니다. 타려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전자석을 만들게 하는 것이 타려자식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저속에서의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용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류를 한다 그랬죠. 즉 스테이터 코일에서 발생된 교류를 직류로 정류시키기 위해서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전압 조종기는 필요하지만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류 조종기가 필요치 않다. 따라서 전기적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형 용량이며 무엇에 비해서? 직류 발전기에 비해서 작고 가벼우며 브러쉬 수명이 길다. 이 브러쉬는 슬립링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만 할 뿐이지 직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하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브러쉬 수명이 길며 슬립링 정비가 불필요하다. 전압 조종기만 있으면 되며 발전기 자체에 극성이 없기 때문에, 즉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짓질 않기 때문에 교류 발전기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이 아닌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수명이 일반적으로 직류 발전기보다 길다. 맞죠? 중량에 따른 출력이 직류 발전기보다 약 1.5배 정도 높다. 전기 발생량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슬립링 손질이 불필요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타려자식이라 그랬죠. 자려자 방식은 직류 발전기가 자려자식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기동전동기 무부하 시험을 하려고 한다. 자, 기동전동기를 탈거를 해서 분해 정비를 한 후에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시험을 하게 되겠죠. 시험의 방법에는 무부하 시험, 부하 시험, 저항 시험, 크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자, 이 무부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전동기 자체의 부하를 주지 않고 전기자의 회전 속도만 알기 위한 시험이 무부하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A와 B 여기에 무엇을 장착을 하느냐? 무부하 시험에는 전기자 회전 속도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계를 장착만 합니다. 또한 이때 소모되는 전류와 그 다음에
전압이 얼마 정도 떨어지느냐, 전압 강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할 때 전류계는 반드시 부하와 전원이 직렬로 연결이 돼야 되며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전원과 그다음에 부하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전류계가 되겠네요. 전류계. 그다음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전압계가 되겠네요. 따라서 A는 전압계, B는 전류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문제에 무부하 시험뿐만 아니라 부하 시험에 대해서도 파생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부하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부하 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이냐, 즉 전기자의 정지 회전력을 시험하는 것이며, 부하 시험에 필요한 또 시험기 혹은 부하 시험에서 무부하 시험에서 사용했던 장비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하 시험에는 회전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기자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스프링 저울이 장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저울이 더 추가된다. 이러한 사항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축전지의 충방전 화학식이다. 축전지 앞에서 설명드렸죠.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 사이에 전액을 집어넣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적 에너지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축전지다. 자, 여기에 충방전 화학식의 가로 속에 해당이 되는 것. 자, PbO2 플러스 극판이며 과산화합이라고 합니다. 과산화합. 그 다음에 Pb 마이너스 극판으로서 해면상납에 해당이 됩니다. 해면상납. 이 사이에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전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묽은 항산에서 이 H2SO4라고 하는 묽은 황산을 전액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전을 시키게 되면 전액 속에 섞여 있는 황산들이 각 극판으로 전부 달라붙게 되면서 극판들은 황산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황산납. 똑같이 황산납으로 변해요. 그러면 전액은 황산이 전부 떨어져 나갔으니까 뭐만 남는다? 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극판에다가 플러스 극판, 마이너스 극판에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극판 속에 있는 황산들이 전부 다시 떨어져 나가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서 이렇게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축전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묽은 항산 H2SO4가 된다. 그 다음 문제, 일반적으로 에어백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가스는, 자, 에어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향 핸들 중앙에 에어백 모듈을 설치를 해서 자동차가 40km 이상의 속도에서 충돌했을 때 이 에어백 모듈을 작동시켜서 에어백 팽창을 시키게 되면 운전자가 핸들에 부딪혀서 입는 부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에어백이죠. 그래서 이 에어백이 팽창될 때 사용되는 가스는
불에 타지 않는 불활성 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 질소 가스를 에어백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질소 가스죠. 그 다음에 150A의 축전지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15A의 전류로 방전시키면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 자, 축전지의 용량 표시는 암페어 아워로 표시를 합니다. 즉, 1시간에 얼마만큼의 암페어 전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암페어 아워의 표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150 암페어 아워 그랬으니까 1시간에 150 암페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어떻게 병렬로 연결했다. 먼저 병렬일 때와 직렬일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되지만 전류는 변하게 된다. 즉 증가되는 만큼 상승하게 된다.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은 역시 연결한 개수만큼 비례해서 변화하지만 전류는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된다. 따라서 150A짜리를 병렬로 연결했으니까 개수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300A의 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15A로 연속적으로 방전을 하게 되면 20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할 점, 병렬 연결일 때 전압, 전류의 상태, 직렬일 때 전압, 전류의 상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또 나오니까 병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0시간 동안 쓸 수 있는 배터리로 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였을 때 빛이 발생이 되는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P형 물질과 N형 물질을 접합을 해서 이렇게 접합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순방향, 이 방향이 현재 순방향입니다. 순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지 역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종류에는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등이 있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러한 표시로 바뀌게 됩니다. 일반 실리콘 다이오드와 반대로 제너 전압 혹은 피크 전압, 항복 전압, 브레이크다운 전압 등이 큰 전압이 걸리게 되면 순방향으로 전류는 흐르지 않고 있다가 역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바로 제너 다이오드가 됩니다. 포토 다이오드는 접합부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도록 하는 것이 포토 다이오드가 되며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LED입니다. 순방향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접합부에서 빛이 발생되도록 하는 것이 발광 다이오드 LED가 됩니다. 따라서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였을 때 빛이 발생이 되는 다이오드 그랬으니까 발광 다이오드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리모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포토 다이오드와 발광 다이오드를 서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리모컨이 되겠죠. 자, 사이리스트. 이 사이리스트는 뒤에 가면 또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사이리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P형 물질, 즉 반도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을 하는데 이거는
4개의 물질을 접합을 해서 단지 단자는 3개 단자만 이렇게 만들어낸 게 사이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들어가는 입력 단자를 에노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나가는 쪽 캐소드입니다. 그다음에 제어 단자, 게이트 단자.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 3개 단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에노드 쪽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게이트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를 흘려보내줘야만이 이 사이리스트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트랜지스터의 작동과 비슷하긴 한데 트랜지스터는 이 순방향의 전류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는 게이트, 즉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 단자라고 하죠. 베이스 단자 전류를 끊으면 순방향 흐름의 전류도 끊어지지만 사이리스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이트의 전류를 끊어도 에노드에서 캐소드로 계속적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순방향으로 전류 흐름을 끊어주려면은 반드시 에노드에 접속했던 전원부를 끊어야만이 전류 흐름이 끊어진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리스트에 대해서 특성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